재개 가능성을 비췄는데 비추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며칠 만에 그거 개인 의견이 안 하고 킬 시켰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킬 시킨 사람 이름이 지금 안 나와요. 비선이에요. 나중에 대통령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대통령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꿀팁 하나 베리퍼니. 알려드릴게요. 네. 뒤에 앉아있는 부장님, 과장님 월급이 궁금하잖아요. 네. 이번에 아. 건강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하면은 의외로 과장님이 아하. 나 80만 원 나왔어 그래요. 그러면은 80만 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숫자를 곱하면은 과장님 월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일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정부 재정의 흐름을 봐야지 우리가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우리 정부 지금 재정 잘하고 있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커다랗게 영향을 주는 또 우리의 환경을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돈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제썰전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남이 이상민 연구위원이군요. 예, 아, 그러네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아니 이게 그 뜻이 아니고 누구라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예. 여기 우리 이상민 또 여기 그래도 있거든요. 캐릭터가 네, 확실하지 제가 않습니까? 뜨는 해니까 네. 네, 알아서 잘 아 해주시기 여기도 바랍니다.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데요. 네네네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요즘 경제에 굉장히 관심 많아진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슨 아니, 말입니까 그거는? 묘하게 네. 이제 약간 조롱조가 느껴지는.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경제를 아냐? 맨날 여의도나 국회나 드나들 정도에 또 오해하신다. 경제 공부 좀 한다고 이거 좀 아이고 자격지심이요. 그런가요? 예, 그런 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모두에게 경제는 뭐 매우 중요한 일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경제 공부 혹시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첫 네.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요? 일만 열심히 해선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재정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기자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을 했는데 일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정부 재정의 흐름을 봐야지 우리가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정부 재정을 잘 봐야 된다. 그럼요. 우리 정부 지금 재정 잘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라고 두 마리 생각하는데 토끼를 다 놓쳤고요. 예, 두 마리 토끼라는 게 뭐냐면은 뭐 정부라는 것은 돈을 많이 쓰면 정부의 재정의 책임성이 올라가죠. 네. 뭐 국제도 돈 많이 쓰면 좋고 R&D도 돈 많이 쓰면 좋죠. 근데 반대로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건전성은 낮아질 수가 네. 있어요. 근데 건전성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조금 쓰면은 이게 낮아지지만 이게 책임성은 네. 이게 줄어들죠. 이거 굉장히 또 귀여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워요. 네. 돈을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근데 현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 좀 다 놓쳤다. 돈을 안 써서 재정의 책임성도 놓쳤는데 아. 돈을 안 썼지만 어이없게도 재정 건전성도 줄어들었다. 놓쳤다. 그거 예. 다 잡은 혹시 정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 잡은 정부는 사실 세수가 증가하면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세수가 증가하면 돈도 많이 써도 되고. 경제 성장이 그렇지. 빠르게 이루어지던 그 맞습니다. 시절은 가능했겠군요. 맞습니다. 도둑하게. 예. 돈도 써도 재정 건전성도 괜찮고.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토끼는 놓쳤는데 우리 강아지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알라바이하고 우리가 외국 가니까 강아지를 많이 주더만요. 토끼는 놓쳤도 그 강아지는 받았다. 이렇게 또 요약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셨죠? 뚝배기 라면을 주더만 거기. 뚝배기 라면 다녀오셨고요. 아, 맛있던데 그거. 자, 지금 이제 경제 관련해서 아주 큰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네. 뉴스를 신영 아니, 사실 기자님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원래 이제 이 주제는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제였죠. 정책실장이 사실상 이제 종부세 그다음에 뭐죠? 예, 상속세 관련해서 뭐 7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어떤 정부의 지침 방향 같은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을 그러니까 1주택자 네. 에서는 그러니까 주택값이 벌써 무서워 나 말 못한다 이거지. 아 왜 비웃습니까? 브리핑 하는데. 정치 설명할 때랑 다르다 이거지. 아. 정
네네네. 안 내봐서 그래요. 네네네. 종부세 안 내본 사람들의 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네네. 얼마부터 내는지를 모르거든요. 아하. 네. 알아요. 공시지가 10이요. 아 그렇습니까? 맞죠? 예, 근데 얼마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1주택, 2주택 물론 이제 중과를 하긴 하지만 네. 뭐 1주택자부터 쭉 12억부터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는 네. 뭐 잠깐만요. 거봐 내가 잘못이 아니야. 나 가만히 있어. 1주택자든 아니면 2, 3, 4주택자든 네. 그 총합이 하나 갖고 있던 여러 개 갖고 있던 총합이 그 액수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얼마 이상일 때만 내게 하자. 맞죠? 네. 라고 했고요. 네. 상속세율도 돈 얘기하니까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네, 우리 상속세도 네. 원래 최대 50%까지 네. 내는데 최대 30%까지 아, 그렇습니까? 낮추자. 그렇게 이제 바꾼다는 거지 앞으로 바꾸겠다. 7월에 결정하겠다. 7월에 이런 결정하겠다. 식으로. 아유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이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뉴스를 접하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예. 어떻게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지금 아니, 남의 돈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속세라든지 종부세 네. 어떻게 본인에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두 네. 분은 뭐 경제 관련해서는 네. 할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뭐예요? 아 있어요. 할 우리도 얘기도 언젠가 없고요. 좀 쓸 낼 돈도 날이 없어요 오겠죠.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나라 살림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제 세수가 살림도 줄어드는 지금, 건데 맞느냐. 네, 뭐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 일단 그러면 요거는 있었던 일 자체를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정리 자체가 지금 안 아, 되는데. 그래요? 잘못됐다. 많이 답답하셨구나. 근데 사실은 정부 여당 일각에서 네. 계속 이 관련한 감세 논의는 있었는데 있었죠. 왜 갑자기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했냐면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청와대의 사실상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아하. 전 국민을 상대로 어저께 네. KBS 열린 토론에서 진짜 선언을 딱 했는데 멘트가 너무 세요. 일단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사실상. 예. 그리고 상속세 세율을 사실상 최대 세율까지 높이면 60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거의 절반 수준인 30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낮추는 방안 이 세부 디테일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총론적으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야당이 동의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못 할 수 하잖아요.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네. 7월에 디테일까지 이 조정을 해서 네. 7월 안에 정부 방침을 정확하게 내서 국회 제출하겠다는 거 하반기에. 그럼 당연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니까 네. 민주당의 의견이 일단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안 민주당의 일성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국가 세수가 지금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 예. 말씀처럼 엉망진창인데 그럼 감세 논의할 때냐 원론적으로 반대다. 여기까지 네.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요. 네. 매년 정부는 그 정부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서 7월달에 국회에 제출을 해요. 네. 그런데 7월달에 제출하기 전에 뭐 선수들은 다 알아요. 정책실장이 미리 말을 해놓고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는 말을 미리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떠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 그래서 많이 욕을 먹지 않으면은 7월달에 정부 공식 안으로 가는 거고 뭐 욕을 먹으면은 좀 들어가고 이것을 떠보기 위해서 한번 이 정책실장이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상속세 등 종부세 분위기에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발언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 거고요. 이 뭐 일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에서 그렇죠. 이제 주식으로 예를 들어 받을 주식, 때는 뭐 경영권 뭐 등등 해서 이제 네네네. 주식 이제 물려줄 때가 이제 최고 그거래도 플러스 돼서, 그래도 최고세율은 50%로 그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대주주 할증과세라는 것은 네네네. 과표가액을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시장에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이 상속 가액 자체가 높아지는 그 과표를 우리가 반영하는 거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50%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 말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뭐 A라는 회사 주식의 30%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예. 이제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될 때 30%를 그대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예, 30%가 예를 들어 시총 1,000억짜리에서 하면 300억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죠. 대주주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보통 이 주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팔 때는 보통 300억이 아닌 뭐 한 400억, 500억 이렇게 이제 더 맞습니다. 덧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예. 그걸 감안해서 세금을 매긴다. 예, 그렇죠. 이것이 네. 우리나라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뭐 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식을 해서 네. 그 상속 가액을 네. 높이고 그리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시키는 거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속 가액을 높이고 50%라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네. 이것이 우리나라만 특별히 뭐 60%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오류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말씀이신데 네.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걸 낮추고 싶은 사람은 네. 이게 지금 있는 세제보다 낮추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60% 식으로 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60이나 내 세계 최고야. 그래 저도 그냥 그런 논의가 있으니 30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명목으로 보자면 60쯤 아니 될 수도 명목은 있으나 정확하게는 네. 50입니다. 네. 50인데 예. 대주주가 네. 경영권을 물려줄 때는 할증과세 거기서 10이 더 붙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60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낸다라는 아하. 레토릭이 있는 거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건 이제 50%가 맞는 거다. 그럼요. 이제 예, 말씀이신 세율은 거고. 50%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소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약간 새상이에요, 그래 새. 워드. 목소리가 매력적이란 말은 조금 들어봤는데 네. 미소가 매력적이란 목소리는 말은 내가 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매력적이거든요. 아니, 사실 이상민 위원님 저희 네. 언론에서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전화로 이제 싱크를 네. 따서 얼굴을 모르다가 한번 얼굴 직접 보고 뵙고 실망했나요? 아니요 실망이 아니라 직접 뵙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목소리와 약간 좀 약간의 또 그런 반전 매력 정도 반전 할까요? 매력 아 네네네. 좋다 좋다 네,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야. 우리 이상민 위원님.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종부세 폐지든 아니면 상속세율 낮추는 거 이건 모두 다 정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어쩌면 그래서 정부는 그냥 한번 던져보고 간보기 정도로 지금 던진 거 아니냐 요 정도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근데 종부세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세금 폭탄 얘기도 하시니까 혹은 뭐 상속세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거면 몰라도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점점 상속세를 좀 낮추는 분위기에 있는데 우리만 유독 너무 높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율이 조금 다른 선진국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GDP 대비 상속세수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좀 높냐를 보면은 이 소득세수와 상속세수는 이게 반대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선진국들은 내가 소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이미 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덜 세금을 부여하는 이미 거죠. 소득세 다 내고 남은 그렇죠. 거 그거 모아서 이제 물려주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네. 소득세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OECD 통틀어서 소득 GDP 대비 소득세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한계세율이나 평균세율이 소득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안 소득세 낮은데 나. 이거는 높은 소득이 구간에 굉장히 계시는 높아서 겁니다. 그런 예. 거고요. 자, 이상민 얼마 내죠? 저요? 네. 솔직하게 갑니다. 저는 네.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아찔하네요 갑자기. 신동 기자. 아, 기자님? 저는 뭐 유리지갑이니까 많이 내고 아, 여기는 그렇게- 지갑이 있네요 그래도. 지갑 있잖아 아, 없어요? 저는 예. 다이소 지갑 씁니다. 그 네. 유리지갑 분들이 많이 낸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착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네. 연봉 버는 사람이 한 4% 정도 내요. 아하. 4%밖에 안 내요? 예, 그럼요. 6천만 원의 4%가 얼마입니까? 240만 원. 예, 그 정도 내요. 아하. 그리고 한 1억 정도 버시는 분이 그래요? 뭐 한 5%, 6% 정도 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다른 나라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적게 내는 아닌데요. 거고요. 왜냐면은 그 연말 정산을 통해서 받는 돈까지 다 합치면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은 네. 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더 가져가는데. 형프로님 얼마 그거는 내시는데요? 이 1억 정도가 아니라 아하. 이게 뭐한 아니, 2억, 아니, 3억 아니, 정도 그게 되면은 문제가 그러면 아니고. 이제 10% 네네. 이상 넘어가게 되죠. 아하. 아니 네. 저는 그럼 그 여기에 이것도 한번 좀 제기해 봅니다. 사실상 세금인 네. 돈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소득세는 정확히 뭐 5%인지 4%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세금으로 나가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사실상 세금은 소득세수보다 더 낮은 나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플러스 사실상 세금 같은 그것을 국민 총 부담액이라고 네. 해요. 근데 국민 총 부담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고요. 아니야. 제가 지금 아니, OECD 통계를 아니 보면 다른 정확히 나라하고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를 아니야, 합니까? 아니야. 저도 어차피 월급이 들어오면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잘 안 따져봤는데 지금 제가 들어봤어요. 체크했어요? 네, 아, 제 팩트 월별 체크합니다. 급여 지급 현황을 봤는데 눈물 납니까? 뭐 세금 내역,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네.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어허. 뭐 정기요양보험, 뭐 그래. 고용보험 막 있는데 지금 다 나오죠. 합치면
이게 어떻게 4%예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눈물 난다, 소득세만 눈물 3%라고 있고요. 되는 것 네. 같아요. 아니 이게 오해예요. 아, 좀 그러니까 강하게 목소리 내시죠. 네네네네.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소득세만 4%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 직장인들이 세금이 너무 많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는 돈이 많은 것은 소득세 많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5%. 참지 마요, 신혜영 아, 기자. 그러니까 그리고 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는 지지 3.7% 마. 되니까. 전체 월급에 소득세라고 나와 있는 항목만 봐도 거의 10%인데요? 아 그게 왜냐면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작년에 토했는데. 그거는 세테크를 너무 강하게 높게 해. 생각하는 거고요. 아, 예. 아니, 문제 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 OECD 통계를 봐야죠. 그러니까 일부 세테크를 굉장히 못하고 카드도 네. 안 쓰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외로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 평균 소득세 수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중산층 기준으로 한 4% 정도 내는 것이 맞고요. 네. 뭐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그렇고 다른 OECD나 IMF 통계를 보면은 이 수준이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이건 근데 바로 이런 팩트입니다. 부분이 네. 이 세금 논의가 굉장히 힘들어. 민감하고 어려운 네.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요. 체감과 괴리가 되게 큰 두 것 의견을 같아요. 다 제가 한번 네. 소개해드리면요. 좋습니다. 아하. 박시동 평론가. 실제로 상속세가 높냐 낮냐 음. 소득을 얘기할 때 상속세만 놓고 보면은요. 예를 들면 캐나다, 뭐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상속세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예. 그리고 미국은 360억까지 상속세 면제. 360억? 예. 그다음에 최고 세율 40%. 천국이네요. 독일도 290억까지 면제, 최고 세율 30%. 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태국도 상속세율 5, 최고 세율 5, 공제금액 20억.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상속 최고 세율이 아까 50이야. 너무 많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이런 논의가 있는 반면에 예. 자 전체적으로 내는 소득을 합쳐보자.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도대체 실효세율이 얼마냐? 그걸 놓고 네. 얘기해야지라는 식으로 논의에 약간 프리즘을 바꿔보면 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근데 등장합니다. 그 상속세가 없다라는 것도 예. 근래 나라들은 상속세는 없지만 자본이득세가 있는 거예요.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예. 그러면 상속을 그 받는 과정에서 재산이 생겼어요. 이 재산을 언젠가는 팔잖아요. 예. 그때 자본이득세는 당연히 아니, 생기는 돈을 받으면. 거고요. 마찬가지로 돈 같은 경우에 자본이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그 자본이득세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가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예 모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 네. 다른 형태의 자본이득세 등의 세금이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근데 저는 세금하면 약간 좀 울컥하시군요. 울컥하는 게 많아요. 많이 내셨나 보나요? 예. 지금 지난주에 한 거라 짧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20분을 지금 아 네. 미안합니다. 네. 무슨 기금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티켓 하나를 사도 영화 티켓 사잖아요. 무슨 발전 기금 어디 기금 해갖고 난 이거 사실상 다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금들까지 다 하면 나는 이거 결코 적지 않다. 그거를 경제학적 개념으로 국민 총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또 그 있어요, 조세 그게? 부담률도 낮지만 네. 그런 각종 기금 부담금의 국민 총 부담금인데 네. 우리나라는 OECD 통계를 통해서 이 조세 부담률도 낮지만 국민 총 부담률은 오히려 더 낮은 나라예요. OECD 어디 있어요? 나 OECD 찾아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학계에서는 그냥 뭐 컨센서스를 이루고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담을 적게 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나라고 네. 상속세 부담은 선진국 대비 높은 나라다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이미 연구하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전혀 이견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건강보험 얼마 내시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3.7% 정도 내는 거고요. 아니 본인 얼마 내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제가 직장생활 꿀팁 하나 베리퍼니. 알려드릴게요. 네. 뒤에 앉아 있는 부장님, 과장님 월급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과장님 올해 월급 얼마예요?라고 못 묻잖아요. 네. 이랬을 때 과장님, 부장님 월급을 알고 싶을 때 딱 이 질문입니다. 비열하게. 그럼 얼마 내세요? 이번에 아. 건강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하면은 의외로 과장님이 아하. 나 80만 원 나왔어 그래요. 그러면은 80만 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숫자를 곱하면은 과장님 월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아하. 그거를 잘 아시네요. 저는 안 넘어갑니다. 확실히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네. 근데 사실 이 복합적인 논의가 깔려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하다못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면 뭐 이게 초부자들을 위한 징벌적 세금이냐라는 논의가 있는 반면에 네.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는 세금이다라는 음. 논의부터 시작해서 아까 기자님 조금 브리핑 해주셨지만 1주택에 해당해서 초고가 주택에만 내고 보통 1주택자한테는 면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한 집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10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1주택이니까 봐주고 네. 10채를 갖고 있는데 20억이면 안 봐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개수로 얘기해가지고 주택 자체에 대한 매점 매석을 억제해야 된다.
된다라는 논의까지 굉장히 다층적인 논의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수에 상관없이. 아니요 이참에 응. 사실 우리나라 과제가 그러면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선진화된 과제 체제 우리가 갖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입법 목적에 따라서 뭐 좀 안 좋은 편으로 하면 누더기지만 어떤 표현에 따라서는 즉흥적이고 이렇게 즉시적인 대책이 네, 들어올 네, 때도 네. 있었습니다. 이참에 사회적 논의가 좀 촉발이 돼서 한번 대타협 한번 하자. 대답 한번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파편의 논의들 때문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아니야. 뭐 징벌적이야? 아니야. 투기 억제 효과적이야. 네. 이런 논의들이 너무 파편화돼 있어요. 이참에 드러내서 네. 선진화시킬 부분이 또 있거든요. 또 개량화시킬 부분도 있고요. 좀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러면 올려놓고 얘기하자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아,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네. 우리가 종부세 기준을 12억으로 하냐, 15억으로 하냐, 아니면 뭐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다 올려놓고 무엇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되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종부세가 됐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몇 프로로 할까가 우선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 1% 정도는 되거든요. 네. 내가 뭐 10억짜리 집을 가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뭐 한 0.2%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자, 뭐 1%가 좋은지 0.2%가 좋은지는 이거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네. 0.5%로 하자. 그래서 0.5%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하자. 아니면 또는 우리는 중장기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지금은 0.2%지만 뭐 0.1%로 낮추자. 그러기 위해서 네. 이 종부세와 보유세율을 어떻게 낮추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부세와 재산세율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민주당 지지하면 뭐 할 거고 나는 국힘당 지지하면 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목적 그 하나만 보더라도요. 두 분이 쿵짝이 잘 맞으시네요. 네. 이론이 짝 보신 굉장히 것 같아요. 네. 이론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 종부세를 통해서 투기를 억제해야 돼. 네. 일면 타당합니다. 네. 그런데 종부세는 결국에는 보유세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풀어주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유를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되 거래는 활발하게 해줘야지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사실은 투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건 취득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나 재산세는 보유한 뒤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양도세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취득세는 들어올 때 내는 엔트리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깎이기 시작하면 투기가 억제될 거야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기 억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생각하더라도 이 세 가지 종부세까지 합치면 네 가지의 세금을 어떤 조합으로 갈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타협 대타협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참에 올려야 되는데 어디다 올려요? 아니 이참에 테이블에. 정부도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일단은 국회에 제대로 안을 내고 아까 이상민 의원님 말씀 국회에서? 정확한데 뭐냐면 사실 지금 간보고요. 7월달에 입안 내고요. 예. 또 연말까지 슬쩍 여야 합의했다가 예산 슬쩍 묻어가지고 통과하는 게 보통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이참에 일찍 시작했으니까 좀 건전하게 올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종부세 얘기할 때 네. 지금 이렇게 뭐 좀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집값이 들썩이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네. 같아서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집값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깎아주거나 좀 줄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내리는 데 도움이 내리는 데 된다고요? 도움이 전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동의를 하지 하잖아요.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종부세가 뭐 집값을 올리는 거에 낮추는 거에 뭐 종부세율을 높이면은 이론적으로 집값은 내려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비용이 많아지기 네. 때문에 부담이 커지니까. 이 집을 보유한 부담이 커지면은 당연히 집값은 내려가는 것이 네. 이론적으로도 맞고 실증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뜻이었어요? 네, 저도 네, 그거 네. 그러니까 뭐냐면 투기 억제에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 예, 그런 예,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아니 지난 정부 때 이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높였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올리는 것과 집값은 아무 상관관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완벽한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물가 올라가잖아요. 네. 물가 올라갔을 때 뭐 합니까? 금리를 높이잖아요. 네. 요즘에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오르잖아요. 이걸 보면은 아니 금리를 높였는데 물가가 안 잡혔다. 그렇다면은 금리와 물가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오해와 동일한 거라고요. 이것은 어떤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변인 통제를 하고 나서 이 상관관계 분석을 해야지. 네. 그 시즌에 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뭐 금리 상승이 물가를 잡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부담을 키우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을 당연히 가격을 데는 낮추는 네. 데는 근데 꼭 도움이 드리고 싶은 됩니다.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은 종부세가 들어올 때 뭐 여러 가지 이 입법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네, 네,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부작용도 있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그때 이걸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심리도 있는 겁니다. 야 어차피 집값 떨어지거나 뭐하고 하면 어느 정복은 들어오면 다시 또 규제 완화돼서 또 올릴 거야라는 시장의 막연한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폐지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기다리면 이기잖아. 라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사실은 좀먹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정부에 대한 만든다는 신뢰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럼요.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그럼요.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버티면 승리한다. 부동산 불패야. 음.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드는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대타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잡히면 확고하게 그대로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분위기 따라서 반드시 뭐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어. 결국 뭐 이런 식의 그릇된 믿음이 시장에 통용되지 네네. 않았으면 합니다. 그 종부세 기준이 12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종부세 그만 좀 해요, 이 네. 기준 시가가 12억 언제 끝내려고 이게 실거래가는 한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로또에 당첨돼도 사실 20억짜리 주택 못 사요. 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인 연봉자가 1억 원을 20년 동안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게 20억짜리 주택이거든요. 사실 20억이 연봉 1억인 사람이 20년 동안 매년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불가능하죠. 아니잖아요. 네. 이게 20억짜리 주택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돈 많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율 요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고요. 다음 이슈는 또 뭐 있었습니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네. 공매도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 공매도란 제도가 있는 걸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94년 9월 28일에 태어난 제가 오늘 처음 알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많이 공부했죠. 공부는 했으나 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고. 네 어렵습니다. 뭐 차익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아니, 뭐 제도라면서요? 공매도 굉장히 네. 간단한 제도인 거고요. 간단하다고요? 예, 뭐 네. 굉장히 쉬운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당연히 돈이 있으면 눌리지 말고 돈을 빌려서 이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빌려주고. 예, 제가 뭐 건물이 있어요.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주식이 있어요.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은 그거를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은 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돈을 준다니까 이자를 준다니까 빌려주는 거고 그럼 누가 내 주식을 빌려받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주식을 빌려서 이거를 파는 겁니다. 파는 거를 우리는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빌려서 파냐? 이 사람의 생각은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얘는 지금 주식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주식을 1억 원 주고 빌려서 팔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1억 원짜리 주식이 8천만 원이 되죠. 네. 그럼 8천만 원을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저한테 다시 갚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식을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갚았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저한테 주식을 빌린 사람은 1억 원 주고 산 다음에 그리고 팔아서 다시 8천만 원만 주고 저한테 갚았으니까 2천만 원 남는 거죠. 2천만 원 남는 거고. 내가 이거 수치까지 똑같이 너한테 아까 알려줬잖아. 그렇죠. 근데 왜 모른 척하고 있었죠? 비싼 거 빌려서 싸게 갚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싼 거 빌려서 싸게 갚는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다르다. 달라요? 네네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얘기해 줄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네. 주식 시장에서 전문가 다르네요. 네. 역시. 신 기자님이 네. 뭐 S 주식 오를 것 같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죠. 사면 돼요. 네. 네. 사면 올라가요.
아 내가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 시장에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저거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돈 벌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팔면 돼요.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익절하면 되죠. 근데 야 떨어지는 사람도 시장에 참여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아. 빌려서가 다 팔어. 네. 그래가지고 싸지면 다시 갚어.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오르는 사람도 양방향에서 시장 그렇죠, 경영될 수 그렇죠. 있도록 만들어낸 발명품.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됩니다.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다가 주식을 사잖아요. 네. 내가 이상민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도. 아 근데 권위에 호소하는 건 아니지만 네. 확실히 그 다르네요. 아니 내가 아니 안경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내가 돈이 없지만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네. 미수를 해서 사든지 아니면 네. 옆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주식을 삽니다. 모든 그쵸.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마찬가지로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주식이 없지만 네. 빌려요. 빌린 다음에 팔아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싸게 사서 갚는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내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은 똑같은 라임이 맞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왜 문제가 됐냐면 네. 공매도 앞에 공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비어 있다 empty. 소유권이 없는데 팔았다는 거잖아요. 빌려서. 네, 그래서 빌려서 팔았죠. 네. 그래서 차입 공매도가 정확한 풀네임이죠. 네. 빌려서 판 거. 근데 그동안 왜 문제가 생겼냐? 또는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많았냐면 가만히 보니까 매도 주문이 막 떨어지는데 차입하지도 않고 누가 막 가짜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같아.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왜 안 잡는 거야?라는 거 하나 하고. 반칙한 놈들이 그렇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공매도도 앞에 공짜 빼면 매도입니다.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가 나오면 떨어지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매도 좀 들러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도 개인이야. 근데 보니까 너도 개인이야? 근데 야 우리 공매도 쉽냐? 우리는 어려워. 근데 보니까 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공매도를 막 때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불리한 운동장이다. 네. 얘네들이 매도를 치면 우리는 선량하게 피해를 본다. 이런 논의들이 요번에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감정들이 정부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근데 이 불법적인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거나 개인과 기관 또는 개인과 외국인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수정 의견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나온 거죠. 작년 그럼 11월에 금지. 이렇게 된 갑자기 거죠. 전면 공매도 금지가 작년에 나온 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개미분들은 물론 환호했지만 네. 그런 파격적인 조치가 네. 시장의 신뢰성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아. 선진 시장에 다 있는 공매도 제도를 그럼 언제까지 금지할 거냐라는 반론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한동안 좀 이제 정부에 혼선이 있었죠. 감독원장이 뭐 언제 6월이면 재개하겠다고 그랬다가 대통령실에서 네네. 바로 그 발언을 삭제하는 그런 촌극까지 벌이다가 개인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이제 드디어 이제 최종 의견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사실 공식 의견이라고는 어렵습니다만은 내년 3월 정도면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 완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은 좀 잡힌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전면 공매도가 금지된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면 17개월이에요. 되게 오래 하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어. 도대체 뭐 하는 중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이 비판도 좀 생기는 중이죠. 딴 나라는 다 해요. 주요 선진국이 이런 거 없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진국은 다 하고 예.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분은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팔아서 내려가야지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기분은 나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식을 못 팔게 하면 주식이 오를까요? 근데 주식을 내가 못 판다는 얘기는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가 이게 전 그 금감원장은 공매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금감원장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이지만 금감원은 민간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간 이 금융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 우리 민간 입장에서는 민간 시장 자유를 위해서 이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민간 감독 총괄하는 사람을 너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찍어 누른 건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금감원장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오 당연히 민간인이에요. 금감원장이? 그럼요. 아니, 금감위원회는 이거는 네, 공무원이지만 금융위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한국은행장도 이거 민간인이잖아요. 한국은행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공무원이 우리나라 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정부와 짬
짬짬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하.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되나? 민간 시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마음대로 팔을 비틀지 않고 아하. 민간이 금감원 요 책임을 맡는 것이 이거는 많은 금융감독원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이 하는 뭔가 이게 예, 비리라든지 잘못된 행위들 이런 걸 막 잡아내는 걸 거 아니에요? 잡아내는데 만약에 정부가 보기에 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잡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장은 당연히 민간 영역인 거고 누가 임명해요, 김검원장을? 금감원장은 임명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임명하죠. 아. 근데 한국은행장도 무조건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권이 임명하지만 네. 그래도 신부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감원장은 민간인이 된다라는 금융 거버넌스 합의된 그래요? 거버넌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장은 당연히 민간인 금감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나중에 공무원연금 이런 거 못 받는다는 거죠? 공무원 아닙니다. 예,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무원인 거고 신뢰가 갑니다. 네. 그런- 신뢰가가 신뢰가 나라 살리면 였는데 이게 아 인사 문제 딱 왔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민간이 네.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 그렇죠. 그냥 아니야 허용하면 안 돼라고 규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부는 자유를 높이고 규제를 안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 공매도라는 규제를 해서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불안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뭐 잃을 수도 있고 뭐 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네. 시장의 수급을 예측해서 돈을 잃었다 내 책임이잖아요. 네.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작전 세력 때문에 돈을 잃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이건 시장 감독 규율 책임이잖아요. 근데 작전 세력이라는 것은 이게 이 양쪽이 다 있어요. 갑자기 막 사는 작전 세력이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도록. 네네. 그랬을 때 공매도가 있으면은 이거는 본질 가치가랑 너무 오버슈팅하고 있어. 그럼 공매도가 있으면은 그런 작전 세력들이 막 사서 올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작전 세력들이 시장에 좀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장 조정 장치가 바로 공매도인 거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가 없으면은 불안해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못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본질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기관 편이신 거죠? 이렇게 심플해. 네, 심플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만 맞춰주고 하면 공매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뭐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아니, 지금 현재 아니. 감정적으로는 그런 상황. 그래도 아, 아무나 그래요? 못하게 해야 된다. 싫어요. 예.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 꼭 짚어봐야 될 게 예. 정부가 처음에 전면 금지를 말하면서 무기한 전면 금지가 아니었어요. 네. 한시적으로 2023년 11월에 선포할 때 2024년 원래 이번 올해 달까지. 6월까지였어요. 네, 네. 한시적 공매도에 시장이 그것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어쨌거나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6월 이후에 감독원장은 물론 자기 전속 권한 일도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감독원장이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재개 가능성을 비췄는데 비추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며칠 만에 그거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킬 시켰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종부세 얘기할 때 지금 정책실장이 나와서 네. 국민 앞에 네. 얘기했거든요. 그거 킬 시킨 사람 이름이 지금 안 나와요. 비선이에요. 그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예, 이렇게만 예, 나와요.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얼굴 드러내고 얘기하지도 못할 사람이 와서 비선에서 그냥 깎아버려요. 나중에 대통령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건 대통령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혼선으로 밀리니까 감독원장이 글쎄요, 뭐 내년 언제쯤이나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 게 2025년 상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 지금 다시 또 3개월을 당겨서 3월이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공매도 재개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관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작한다고 하면요, 그 공매도 종목 발굴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뭐 공매도 주식하고 현선물 뭐 이렇게 교차 매매 방식이라든지 등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시합 준비 시작하면 줄에 쫙 서는 것처럼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줄 서 그랬다 줄 섰다가 줄 서지 마 그래 줄 서지 마라 그랬다. 시장 자체에 이 정부가 너무 혼선을 주고 있고. 너무나 큰 혼선을 아하.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개될 것처럼 이복현 원장이 얘기했을 때 실제 공매도 재개를 우려한 개인 매도세가 잡혀가지고 그때 주가가 실제로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이 아마추어적이고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식으로 섣부르게 시장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꼭 좀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 중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공매도가 다른 선진국에 있는 이유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공매도예요. 아. 실제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변동성이 엄청 확대가 됐거든요. 금지한다라고 나오자마자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식이 폭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공매도인데, 근데 이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기분이 나빠서 금지하겠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근데 변동성 때문에 금지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워낙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국장에서 이 던전에서 너무나 힘든 투자들을 좀 하신 그 마음을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었겠죠. 그런 예, 거죠. 그런 게 이제 예.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미장으로 간 사람들이 다 위너입니다. 위너. 예. 근데 어쨌든 그 엊그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제도 개선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 내년 3월 이후로부터는 다 풀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네. 된다라는 식으로 또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이래놓고 또 만약에 뭐가 미비했다 이렇게 그럼 하면 또 정말 큰일 금지시키고.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시스템적으로 전산 시스템으로 잡겠다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뭐냐면 저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전산 시스템이 여태까지 안 잡혀 있어요. 그럼요 다 수기. 그것도 늘 비판이 많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기라고 수가 좀 있어요? 무식하게 표현했지만 네. 전산으로 사전 통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놓고서 불법 공매도다라고 잡아놓고 보니까 몇백억 단위, 몇천억 단위가 그냥 잡히거든요. 야 이게 그동안 그러면 잡히지도 않고 주머니 나갔던 거야?라고 늘 개인들한테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시스템 두 개인데 네. 하나는 각 기관별로 증권사별로 너희들이 차입 물량하고 매도 물량을 전산으로 맞춰서 튕겨나 그러니까 무차입 관련하거나 아니면 오바로 매도가 나가는 걸 사전에 막아라는 게 1차고 둘째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넘겨. 그래서 중앙에서 한 번 더 검사할게라는 2차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게 NSDS 시스템인데 그걸 내년 3월까지 해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이건 사실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개인들이 늘 얘기했던 거 운동장 좀 평평하게 해줘. 대차 기간이 왜 기관은 길고 대인은 짧아. 빌려서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그 다음에 네. 뭐 이율도 그렇고 대차 네.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기울어진 운동장 좀 이참에 바로 잡아라는 것도 네. 내년 그 기간에 맞춰서 일단은 수정한다라는 것까지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전산화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 다 이제 전산화 하잖아요. 그 모바일로도 혹은 뭐 집에 있는 HTS도 다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 구매가 아니지 저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사실은 이게 왜 안 됐었나가 너무 이해가 안 그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장부를 예, 보고에 수기를 담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공매도도 그러니까 산다고 해야 돼? 거래를 어떻게 해요? 아니, 핑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여기 시장이에요. 네. 신혜원 매도 100주 매도 처리돼요. 근데 너 주식 어디서 났어? 사후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 이상민한테 100주 빌렸어. 장부 한번 보자. 90주밖에 안 빌렸네. 너 10주 위반했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잡혀요. 그냥 매도점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 예, 같은 예. 데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우리는 내가 갑자기 없는데 그냥 매도 이렇게 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그냥 매도 이렇게 누르면 없는데도 막 매도가 돼. 자기들끼리 예. 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핑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 특검 왜? 해야겠네요. 특검하시죠. 너왜 예. 100주 매도했는데 빌린 건 100주가 안 되는 100주 매도했어라고 네, 얘기하면 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얘한테 100주 빌린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또는 옆 부서에서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걸 내가 2번 주문했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네. 사실 그 되게 좀 이상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인 게 그러니까 그 법으로 뭐 개인과 기관을 차별둔 건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기관이 내가 주식을 빌리고 싶어요. 나한테 주식 빌려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하면은 기관은 신뢰를 해서 빌려줄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주식 삼성전자 주식 한 10만 주 빌려줘 하면은 저를 뭘 믿고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주 빌려줍니까? 제가 그거를 받고 이걸 가지고 갚을지 안 갚을지 개인은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거고 네. 근데 이것은 뭐 어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신뢰가 아무래도 기관이 개인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네. 발생한 현상인 거죠. 아, 지금 약간 좀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국힘 패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국힘 얘기 자꾸 하셔서 그런데 이분이 국힘 패널이 아니에요. 네, 네. 전혀 아니에요. 예.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약간 관상이 그쪽 관상이신가? 국힘 관상이에요. 전혀 아니십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시장주의자니까. 시장주의자. 마찬가지로 이분도 민주당이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저 앵커라고 불러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앵커도 아니고요. 네.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 요거는
일단 정부의 발표를 믿자면 하여튼 내년 3월쯤에는 다시 이제 재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개인 간 차이는 좀 상당히 없어질 것 같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그런 불법 공매도 단단히 잡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정부가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는, 늦었다. 예, 너무 좀 이렇게 막 던졌다가 예. 간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죠. 혹시 오늘 지금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렵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민 우리 그 위원님의 국힘의원. 네. 국힘 농담, 쪽이신가요? 농담. 네네 우리 네. 위원님의 정말 말씀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넘어가시죠. 근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정부가 하고 싶으면 금지하고 풀고 싶으면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뭐 위헌 소지나 이런 이건 거 뭐 없어요? 법사항은 아니죠. 그죠? 네네네. 뭐 네. 위법은 아닌데 특검 안 됩니까 근데 이건?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라고 네. 말은 하면서 시장 민간이 하고 싶은 거를 계속 규제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 철학과는 맞지 않죠. 철학에 맞지 방금 않는다. 너무 또 중요한 말씀 주시니까 음. 한 말씀만 예,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정부가 야 왜 세계적으로 주식 다 오르고 다 그냥 서학개미들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주식 왜 이래 올려야지라고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한국 증시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론이 많죠. 네. 금투세가 범인이야 뭐 이런 건 논외로 하고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한국 증시를 올리겠다는 건데 공매도는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17개월이나 미루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MSCI 선진 지수에 우리 지수를 편입시키겠다고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항목에 이건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확정적으로 부정 평가를 받았어요. 공매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정부 내에서 MSCI 선진 지수 못 갑니다. 이제 시차적으로 끝났어요. 윤석열 정부 안에 못 들어가요. 네, 네. 벌어졌어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 실제로 MSCI 선진 지수로 가면은 지금 신흥국 지수에서 빠지는 돈, 그다음에 선진 지수로 들어가면 다시 패시브로 들어오는 돈을 합치면 적게는 5조에서 30조 정도의 순유입이 들어올 예정으로 우리는 다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급이 계속 지금 시차를 두고 밀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상민 이해되지 MSGI가 뭡니까? MSG가 아니고 네네. MSCI라고 네. 하여튼 글로벌 엄청난 MS 시간이요? MSCI. 네네네. 네, C에서 지금 감정이 약간 섞인 거 같은데 MSCI CI 욕을 하시면 안 되죠. CI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기관 이름입니까? 그렇지. 네. 모건 스탠리가 만든 모건 지수입니다. 스탠리.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선진국 시장에 예. 들어간 돈 이만큼 있고 네. 또 신흥국 시장에 들어간 이만큼 있고 또 뭐 예. 다른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한마디로 2부 리그 같은 데 그렇죠. 있는 거죠. 아. 2부 리그에 있어서 일단 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우리 1부 리그 가야 되잖아. 우리가 사실 그렇죠. 대한- 프리미어리그 가야 되는 대한민국 것처럼 프리미어 가야지. 강등이 돼 있는 가야죠. 거군요. 대한민국 그렇죠. 이 정도 잘하는 나라인데 근데 충분히 갈만한 경제 여건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몇 가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좀 24시간 개방돼 그렇죠.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그쪽에서 볼 때는 야, 이런 거 정도는 풀어야 니네 선진시장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도 하려고 조금 노력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래서 막- 한쪽 네. 부서가 그쪽 솔직히 말하면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예. 얘네들이 원하는 거 뭐야 다 맞춰줄게 우리 좀 승강시켜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정부가 난데없이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야 공매도 하지 마 언제 제기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부정평가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어쨌거나 수포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일부 리그 못 간다. 일부 리그 못 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좌측 깜빡 켜고 우로 간다. 이쪽으로 깜빡 켜고 절로 간다라는 이 모순이 사실 시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예. 밸류업을 한다고 해놓고 밸류업에 가장 그 저해되는 네, 일을 네, 막 하고 있다. 근데 차선 변경할 예. 때는 그게 꽤 유효하긴 합니다. 내가 오른쪽 깜빡이 어디서 차선 변경을 하는 오른쪽 겁니까? 깜빡이 키는데 안 비켜져 막 더 달려와. 이럴 땐 오히려 약간 왼쪽 깜빡이 키면서 오른쪽 싹 들어가면 그때는 뭐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네. 발언이었을까요? 네. 근데 뭐 요번에 6월까지 했던 거는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는 뭐 총선이 있었으니까 뭐 그래서 약간 뭐 그런가 보다 좀 의식을 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약간 재연장한 거는 뭐 무슨 금지를 재연장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내놓은 요 정도 안 중에 진짜로 사실 시장에서 어려웠던 거는 운동장 평평하게 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기관과 이건 규범이 바뀌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테크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금방 돼요. 네. 이거를 지금 허송세월하고 이제부터 시스템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장 지금 17개월까지
그냥 이유도 없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여론 눈치 시장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반시장주의적이니까 국제적인 신뢰, MSCI 선진지 편입, 네. 시장 형성 등등을 야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제기한다고 하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사실은 운동장 완전히 평평하게 했다. 그래서 개인들도 전혀 이거 누구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그런 믿음만 확실히 좀 심어주더라도 네. 여론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텐데 일단 그런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가장 민감해하는 요 연금 요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시간이 또 1시까지시구나. 뭐 조금 더 괜찮습니다. 네. 아니에요. 뭐 됐어요. 더 들을 얘기도 없는 거. 아니 왜냐면 우리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관심이 많지만 이상민 위원이 또 이렇게 국민연금. 아, 전문가입니까? 네. 아. 좋습니다. 말씀을 짧게 네네네. 들어보는 건 예, 의미가 그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 4분 정도로 예, 짧게 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네. 신뢰가 부족한 것이 네. 55년도에 고갈이 된다. 그러면은 망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장 신뢰 저해 이상민 굉장히 걱정해요. 그거. 때문인데 네. 근데 55년도에 그 고갈이 되지 않아요. 그 무슨 전에 소리냐면은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55년도에 고갈이 말씀 잘하셔야 된다는 됩니다. 것은 이것은 네. 정확하게 네. 이게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국민연금 저희가 밥을 안 먹으면 보름 뒤에 죽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지금처럼 현재 국민연금 55년도에 고갈된다라는 대전제가 뭐냐? 첫 번째, 정부가 재정 투입을 단돈 1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4.5%다라는 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식이 내년도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과거 수익률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이 1988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게 5.9%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매년 5.9% 평균 수익률이 났는데 앞으로도 수익률을 올리지 않고 그냥 5.9%까지만 수익률이 나면은 언제 고갈되냐? 계산해 보면은 2070년이 넘어도 고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운용 수익률은 5.9%인데 그냥 최소한 4.5% 운용 수익이 났을 거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을 그냥 가정해서 만든 거인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정부가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는 아까 세금이 많다고 했는데 세금을 내잖아요. 왜 세금을 내요? 뭔가 우리가 세금을 내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노후와 실업과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는 것이 정부예요. 네.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노후, 실업,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우리의 그 노후를 책임져주기 위해서 약간의 재정 투입은 해야만 하는 거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재정 투입을 한 푼도 안 할 거라는 이런 그 실제로 없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운용 수익률이 4.5%라는 실제와 다른 가정을 했을 때 55년도에 고갈되는 거고요. 그냥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두 번째 이 신뢰가 안 좋은 아니, 것이 그럼 지금 개혁 안 해도 된다는 아니요. 그럼 개혁 얘기를 왜 70년도에 합니까, 고갈됩니다. 지금? 네. 70년에 네. 고갈되니까 네, 한 100년 개혁을 뒤에 해야 하시죠.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70년도에 고갈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 2.2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면은 220만 원을 가져가요, 노후에. 그러면은 이것은 이 후세대 착취 아니냐, 폰지 사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은행에다가 돈을 1억 원을 거기 집어넣어요. 그럼 나중에 20년 뒤에 1억 원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자까지 더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국민연금에다가 돈을 내면은 내가 낸 돈만, 내가 1억을 냈다고 해서 1억만 가져가면 안 돼요. 1억에다가 국민연금의 이자는 붙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이자, 내가 낸 돈에다가 붙는 이자만 딱 내가 다 받고 늙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내부 수익률이 0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이렇다면 후세대에 부담을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낸 돈 플러스 내가 낸 돈에서 발생한 이자만 내가 늙어 죽기 전까지 다 받고 죽는다라는 건데, 그 내부 수익률이 0이 되는 그 이율이 얼마냐면은 굉장히 재밌게도 5.8%예요. 97년도생 기준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5.8% 이 수익이 계속 난다라면은 내가 낸 돈과 내가 낸 돈에서 붙는 이자만 네. 나는 다 받고 죽는다는 아니 얘기인데. 선생님, 근데 예. 지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민 혹은 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아마 자기가 열심히 낸 돈을 아마 잘 받아갈 것 같은데 아니, 예. 아마 못 받아갈 것 같은데 참 못 받아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제 받기 시작한 분들 이분들은 지금 이들과는 조건이 완전 다르잖아요. 예전 세대들은 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조건으로 네. 가져왔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지금 받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일 거 아닙니까? 이상민보다는 적어도 제가 더 좋은 조건일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들을 맞추려다가 예. 저 사람들이 나중에 못 받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걱정은.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그 평균 기대 수명 같은 것들도 점점 앞으로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게 늘면 두 가지 늘지. 측면이 있는 게 예. 일단 내가 낸 돈에서 붙는 이자를 다 못 갖고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낸 돈에서 발생한 이자를 후세대에 남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절묘하게도 5.8%거든요. 국민연금 투자 수익이 5.8%만 되면 97년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97년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은 네.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97년생 기준으로는 이미 국민연금 개혁이 됐기 때문에 97년생 기준으로는 5.8% 이자만 붙어도 그 내가 낸 돈의 일부를 후세에 남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연금 실제 수익률은 5.9%고 그 내부 수익률이 0이 되는 것은 5.8%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뭔 소리냐? 내가 낸 돈에 대한 이자조차도 찾아가지 못하고 죽는데 이거를 가지고 폰치 사기라고 말하면은 아니 내가 억울한 예를 거고. 들어서 20년, 30년을 냈는데 예. 내가 그 후로 받는 세월이 예, 예. 20년일지 50년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평균 수명으로 예, 예, 기준했을 예.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했을 때 그런 건데 그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데 그것도 잘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아 근데 그 다 네. 계산을 해서 그 97년생에 저는 국민연금에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다. 어. 제가 평균 조금- 수명 네. 기준으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아니 자기가 낸 돈에 이자도 다 못 갖고 가고 후대에 넘겨가면은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음. 인구 구조가 점점 이게 역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낸 돈보다 덜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의 9%를 내지만 네. 이것이 10% 내고 11% 내고 12% 내고 점점 이게 내는 금액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네. 이러면은 최소한 내가 낸 돈에 붙는 이자조차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 윗세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다만 이 정도 윗세대 97년보다 네. 훨씬 더 윗세대죠. 저요? 예, 그럴 경우에는 87년생. 자기가 낸 돈과 실업도 아니에요? 자기가 낸 돈과 자기가 붙는 이자보다 더 많이 가져가요. 우리 같은 어. 사람은 그래요. 네. 이러면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가 그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한 것이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전부터 뭐 9% 내지 않고 뭐 옛날부터 한 13%를 냈다면은 이렇게 억울하진 않겠죠. 근데 옛날부터 13%를 내면 어떤 일이 가입을 안 벌어지냐면은 했겠지. 아니요, 가입을 강제로 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 기금 적립금이 1,000조거든요. 1,000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GDP가 2,200조예요. 네. 그 2,200조라는 GDP라는 연못에 1,000조 원이라는 고래가 뛰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대한민국에서 1,000조 원을 쫙 흡수를 해서 이 1,000조 원을 외국 같은 데다가 막 투자를 해요. 외국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를 이게 나빠지게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세대 때부터 우리 세대 아니죠. 이 세대부터 뭐야? 나를 왜 분리하는데? 제가 더 전문가 같아서 이 세대부터 큰 실수하시네. 네, 제가 볼 땐 고만고만합니다. 네, 두 분 다. 몇 살 때 투수 나왔어요? 네네네. 나중에 네. 제가 더 어리지 않을까? 아무튼 아무튼 네, 어쨌든 이 세대부터 13%를 냈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1,000조 원이 아니라 뭐 적립금이 막 2,000조 원 이상 되겠죠. 예. 아, 근데 적립금이 2,000조 원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내수에 있는 돈을 쫙 흡수해서 막 외국 같은 데가 투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 세대에게 형평성을 주면서 가난을 물려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13% 냈다면은 네. 아니면 거꾸로 여기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낸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세대인데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안 주는 대신에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물려주는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그냥 아예 끊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상민 같은 애들은 아예 지금 국민연금 끊고 1,000조 원 되는 돈을 차라리 우리나라 내수로 돌리면 경제 발전 훨씬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점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 적립금을 이게 높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세대는 굉장히 조금만 내고 많이 가져갔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내고 9% 냈다가 10% 내고 11% 냈다가 12% 내고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문제점 없앨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돈을 더 내라고요? 네. 더 내야죠. 더 내래. 예, 너 예. 계속 그냥 왜요? 더 내고 더 많이 죽어. 가져가야죠. 왜냐면은 죽으라고요? 노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다음 세대가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있든 없든 우리는 네. 무조건 늙고요. 늙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두 번째 국민연금, 세 번째 사적연금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후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제가 돈을 내고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낸 돈 중에서 붙은 이자도 다 못 가져가고 일부만 가져가는 건데 기초연금은 내가 돈을 1원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매년 기초연금 때문에 20조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봉양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완전히 덤탱이를 씌우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사적연금인데 사적연금 투자 수익률이나 사적연금에 대해서 가입자를 지금 현재 이 사적연금에 대한 혜택은 이 공적연금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것은 할게요. 아니 내가 안 좋은 연금을 선택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든 그건 왜냐면은 알아서 할 처음부터 이거 테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모델이 잘못됐네. 아니요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게 알아서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네. 바로 건강보험을 보면 되거든요. 자기들 미국 다 같은 먹고 경우는 그러니까 DJ가 좀 네. 이상하게 좀 그러니까, 설계를 했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한번 좀 생각해 이상했네. 보시면은 저. 네. 건강보험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아,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민들이 훨씬 더 돈을 조금 내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적 건강보험에 내는 돈보다 이 사적 건강보험에 내는 미국 시민이 훨씬 더 부담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적 노인연금이 있고 공적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랬을 때 다른 유럽 국가들을 봤을 때 사적 이 연금을 내는 것보다 공적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전체 국가는 물론이고 이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10만 원을 내기 싫어서 사적연금에 15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 현재 이 연금 사회 아니 보험 그러니까 구조인데 결국은 내가 낸 돈을 예. 그냥 내가 겨우 이자 받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난 안 할 테니까 나는 내비두라고요. 그런데 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과 네. 사적연금의 이자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난 알아서 한다니까. 사적연금은 인플레이션 비팅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 생각을 조금 더 늘리면은 네. 그러면 건강보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똑같은 거. 내가 어차피 사적 건강보험을 들 거니까 그 공적 아니, 건강보험을 그러니까 없애라. 저 건강 거잖아요. 저 보험 같은 경우는 예, 예. 내가 낸 돈을 통해서 많이 내지만 그래도 이걸로 전 국민이 비슷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난 이건 세금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많이 내지만 내가 병원 별로 안 가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내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보호를 받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A 값과 B 값이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균 소득보다 위에 방금 있는 그렇게 사람과 얘기했잖아. 평균 소득보다 밑에 네.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예, 거라면 예, 그냥 예. 세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그런데 왜냐면은 네. 세금은 소득세를 지금 현재 중산층은 4%밖에 안 내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이상 낼 수는 없어요. 왜 세금에 제가 대한 이거 화가 부담은 나냐면 네. 마치 국민연금은 네가 낸 돈 네가 나중에 잘 가져가는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럴 거면 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세금 내. 세금 많이 내고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내는 거고 나중에 그래서 이거 다 같이 나눌 거야라고 한다면 오케이.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야, 네가 낸 돈인데 네가 나중에 다 가져갈 거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럴 거라면 나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부에 그 소득 불평등 기능이 있는 게 A 값과 B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요. 제가 고소득자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은 500만 원 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제가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낸다면은 나는 그냥 A 값과 B 값에 여기 한 400만 원을 냈다 손치는 거예요. 고소득자는 좀 불리한 거죠. 나는 500만 원 냈지만 평균 소득과 내가 실제로 낸 소득의 중간인 400만 원을 냈다고 치는 거고 저소득자가 있어요. 200만 원 냈어요. 그런데 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소득자는 200만 원 냈지만 250만 원을 낸 것처럼 치는 게 바로 국민연금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 같이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 좀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젊어서 좀 벌어놓은 걸 좀 더 저축을 해갖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그때 세금을 그 사회가 이제 걷어갖고 적절한 수준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이게 왜냐하면 좋지. 세금은 일단은, 조세 저항이 예. 더 커요. 그러니까 세금은 지금 현재 4%만 내도 세금이 많다라고 아우성하는데 국민연금은 내가 4.5%, 이 직장이 4.5%에서 9%를 내요. 근데 9%씩이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공적 안 낼 보험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 세금은 국민연금이 약간 더 결과론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평등을 좀 완화해줄 거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멘트가 너무 지금 네, 독점이 평론가님 아, 이거 네. 좀 내주십시오. 네, 아, 괜찮은데. 지금 멘트가 너무 분들이 분노하고 독점이라 있습니다 지금. 멘트 불평등부터 아니, 횃불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데 네. 이걸 뭐다 아주 중요한 논점들을 너무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네. 논점 하나하나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 네. 많아요. 근데 어,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네. 오늘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정도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싶어요. 사실은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 대선 후보 4명이 전 국민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거는 약속하자.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했어요. 국민연금은 맞아. 개혁하기로.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정부의 3대 개혁 목표로 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해서 네. 정부의 국정목표 1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본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흘러왔느냐면 사실은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논점이 다 흐트러져 있지만 이 네. 정부가 뭐 하나 봤더니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국민연금 개혁 아닙니다 하고 던진 게 18가지 안을 처음에 던집니다. 네. 18가지 시나리오. 별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연도보다 뭐 60세 받는 걸 몇 세 늘리는 거 확률 3개지. 뭐 지금 내는 돈 곱하기 내는 9% 내면 뭐 12, 13, 15 늘리는 네. 거. 이게 받는 돈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18가지 시나리오가 그냥 나와요. 이게 우리의 개혁 아닙니다. 그러고 집어 던졌어요 국회에다가. 네.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이게 사실은 왜 비판을 받냐면 첫째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구조개혁. 예를 들어서 방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도 네, 네. 구조개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즉시 내서 해. 뭘 싸. 이런 것도 다 구조개혁이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 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을 넣어야지 이것도 구조개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루면서 어떻게 갈지를 얘기한 상황을 바탕에 깔고 위에 그러면 지금 있는 연금은 현재 상황에서 고갈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늘리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 요게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어떻게 믹스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이다 하고 딱 낼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구조개혁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18가지 시나리오만 집어 던지고 이겁니다라고 하고 나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든 국회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왜 집어 던졌냐라고 하면 네. 잘 포장된 게 아니라 맘대로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국회에서 받아 안아가지고 네. 답이 없으니 이제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답이 없으니까 여론조사 국민들에게 해봐야 너무나 전문적이고 지금 나온 네, 얘기가 네, 네, 어려우니까 네. 그냥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자. 네. 이제 좀 국민 대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강의해 주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고 전문 지식을 다 집어 넣어 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받아보자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안이 2가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 연금 특위를 올린 거죠. 네. 더 내고 더 받자. 예, 근데 더 내고 그거 덜 둘 받자. 다 사실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수개혁이 일부에 불과했던 거고 여야 합의로 야 내일 모레 우리 임기 끝나는데 이거 지금 방망이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속대 이론으로 둘 다 그냥 부결시킨 거예요. 네, 1% 차이 네. 1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결국에는 아주 중차대한 연금 개혁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네, 네. 호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변죽만 올리다 끝났다. 네. 그다음에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진짜 구조개혁. 야 세대를 딱 나눠서 KDI론이 그거예요. 네. KD에서 낸 안이 그거 뭐냐면요. 야 세대 나눠. 그래가지고 앞세대 쉽게 말했습니다. 앞세대는 지금처럼 해. 그리고 거긴 모수개혁 해가 좀 고관련도 늦추고 뒷세대 낸 거 즉시 해버려. 그 해 얻어서 그해 써. 이런 안도 있어요. 이 투 트랙으로 나누자는 그렇죠. 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을 넣어야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재정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은 왜 재정 안 넣어? 공무원 니들이 만들어서 그런 거야? 라는 사회 정의 문제까지 네, 하는 네,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지금 사실은 얘기해야 되는데 21대에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제로 베이스예요. 다시 시작해야 다시 돼요. 시작해야 돼. 네. 정부 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럼 아까 그 나온 그 정도에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그러니까 돼. 호기를 놓치고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노후 문제가 네. 다시 예. 처음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요 몇 년만 더 내면 돼요 이제.
아니 오해하시는 게 아까 젊다고 그러더니. 정프로님이 저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여기서 끊고 도망가자 이겁니다. 런하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저는 몇 년만 더 내고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대로만 그렇죠. 가면 사실 낸 거보다 더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혁하지 않으면 더 좋아. 그러나 이상민 같은 사람들 생각하자면 마음 나쁘다는 정말 거예요. 닥친 미래거든요. 네.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저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게 18가지 시나리오 안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이 4.5인데 이거 좀 높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도 그 방안에 들어가 있어요. 목표 근데 수익률 그거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근데 거 너무 아니에요? 웃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네. 야 목표 수익률 4.5야? 5로 높여. 5.5로 높여. 이 두 가지가 방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방안이 됩니까? 높일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네. 10% 해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야 그냥 하면 되는 걸 왜 그걸 방안이라고 해? 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목표 이름 자체를. 수익률을 0.5를 높이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야 아 돼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국채에서 빼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빼야 됩니다. 음. 그게 가져올 파급력이 엄청난 난 거고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상품에 투자하면은요. 우리도 지금 연금이 4년에 한 번씩 손실이 나요. 환율 변수로. 근데 수익률 조금 올리잖아요. 손실 나는 그 연도수에 대한 확률 변수가 2.5년으로 줄어요. 2년 반에 한 번씩 손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이 그 후발주자들이 계속 연금을 내서 연금이 팽창기에 있을 때는 손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익 날 때 캅하고 남거든요. 근데 전체 기금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같은 연금 구조 내에서 중간에 한 번씩 손실이 나면요 커버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결국 해결을 못하고 집어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연금이 지지난주에 연금기금운용본부 회의를 해서 네. 장기 수익률 목표를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국내 주식 투자를 덜 하고 해외 주식으로 가고 국내 좀 국채 빼네. 좀 덜 빼고 하는 식으로 결정했어요. 주식시장 다 망했네. 그러니까 진짜 큰 구조 개혁을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큰 구조 개혁을 못 하고 이런 자잘한 개혁을 은근슬쩍 국민적 동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돼. 예, 이런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국민연금 오늘도 우리가 결론을 좀 못 냈는데 네. 또 다음 일정 누군들 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여기가 좀 난 것 같아요. 네. 국회보다는 여기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장만 여의도가 국민연금 문제만큼은 반드시 여러분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네. 네. 근데 너무 잘 보내셨어요. 국내 최고 전문가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아 예, 좋습니다. 재정 연금 이런 거는 네. 최고예요. 국민연금은 얼마 내세요? 국민연금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네. 그 최대 납부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최대 납부 한도는 내고 최대 있습니다. 납부 한도가 얼마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은 굉장히 많이 좋잖아요. 내죠. 예, 예.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뭐 아, 이게 얼마냐고요? 최대 납부 한도가? 최대 납부 한도가 제가 금액을 정확하진 않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도는 충분히 최대 납부 한도를 이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아까는 나이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나이를 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소득으로는 소득, 높게 이 나와요. 정도 소득을 소득은 묻습니까 또? 나랑 같다고요? 아니 최고 납부 한도까지 내는 것은 같습니다. 아. 물론 저보다 몇 배 더 많이 받겠죠. 아, 이거 나가면서 한번 이제 체크해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증 까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내면은 이게 국민연금 기금이 좋아지는 것이 55만 아니라 더 많이 가져가요. 얼마요? 55만 원. 예. 아, 그게 죄송합니다 말 최고예요? 끊어서. 예,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아, 55만 원이에요. 예, 그 정도는 다 내고 있어요. 작은 돈입니까 그게? 많이들 내십니다.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예, 네. 일단 국민연금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다시 시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박시동 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화가 좀 덜 풀린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헤어가 많이 화해지셨다. 화이트 연길입니다. 백색의 연길이 됐습니다. 정말 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도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코모도스 황제가 정말 자기 선임 황제 그 글래디에이터 정말 그 칼을 찔러가지고 검투사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 우리 신영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이크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자, 지금 저희는 내일 말 타고 아침 있는데 11시에 다시 물병을 여러분 던져버리고 찾아뵙도록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소나무를 고맙습니다.